자, 오늘은 유아교육에 대한 개론을 시작을 하는데, 유아교육의 개요를 먼저 알아야 돼. 네. 그래야 유아교육을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교육의 우선 특수성.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특수성이니까 유아의 특수성을 알아야 그 다음에 그걸 이해했을 때 유아교육의 특수성을 말할 수 있고 또한 유아교육의 중요성 이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특수성과 중요성, 필요성은 유아에 대한 특징을 알았을 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특수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 그 다음에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때, 그 다음에 유아 교육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으려면 어떻게? 기본적인 유아들의 이해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목표가 설정이 되겠지. 그래서 개념과 목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 유아 뭐 유치원이나 이런 거겠지. 교육 기관에 대한 체제와 유형에 대해서 우선 먼저 전반부에 알아보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유아의 교육의 개요가 이제 중요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바탕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발달 단계라든지 유아교육의 특성에 따라서 발달, 그 다음에 놀이, 아니면 창의성, 교육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의 발전 과정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살펴보고 지금 이제 유아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체계를 볼 때는 유아교육의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사상, 그 다음에 놀이 이론. 그러니까 놀이 이론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9차? 7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그 전부터 그랬지만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 교육 과정을 실시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놀이 이론이라는 게 따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실제 이제 해야 될 교사론, 그 다음에 교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회적인 부모 교육, 가정이지,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이제 아동 복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상황들이야. 그래서 첫 번째 유아 교육의 개론이 유아의 특수성을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야 우리가 유아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실천할 수가 있지. 그러면 유아 교육의 대상을 알기 위해서 유아의 특수성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 유아는 어린 연령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렇지. 어느 나이 0세부터 영유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영아들도 지금 이 과정에서 유아 교육이지만 영아들은 여기서 우리가 교육 과정에 다루진 않잖아. 네. 유아는 3세부터 5세까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는 전인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 그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제공되는 우리 교육기관이 바로 이제 우리 유치원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유치원, 유아교육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교육은 전체적으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유아교육의 목표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내용이나 목표는 변한단 말이지. 변해.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유아의 대상의 특징을 한번, 유아교육 대상에 드는 아이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연령대는 어떻게 돼? 만 3에서 만 5세. 만 5세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오히려 더 적게 잡기도 하는데, 우리가 대상 연령은, 0세에서 8세까지 잡기도 한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3세에서 5세까지를 얘기할 수 있겠고. 자, 이제 나라에 따라 달라. 나라에 따라서 미국이라든지, 미국은 4세, 5세를 우리가 프리스쿨이라고 해서 유치원 과정이 있고, 그렇지? 5, 6세는 킨더가튼이라고 또 유치원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교육 체제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도 조금 다르고 다른단 말이지.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유치원이 유아교육의 뭐 대명사로 돼 있었잖아. 네. 그래서 초등학교 전에 아이들을 한다라고 교육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이게 80년대 이후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아교육의 대상이 0세에서 8세까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육이 이제 분화가 안 됐을 때는,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영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화가 된 상태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유아 교사의 과정에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지. 네. 우리 시험 과목에서는, 시험 범위에는. 그래서 우리가 축소를 해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들의 발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면 되겠다.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이 다양하잖아, 지금.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는 우리가 유아교육의 여러 가지 그냥 교육기관이 다양하고, 또 유아교육은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게 아니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도 해야 되지만 또 보호하고 양육, 보육까지 한단 말이지. 네. 보호하고 양육하는 게 보육이라고 그러지. 보호와 교육. 보호와 교육, 뭐 양육, 교육 그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면 그 보육까지 같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금. 그래서 이제 보육기관으로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이제 보육을 담당을 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소관 부처도 달라. 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또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한단 말이야. 지금 뭐라고 그래? 교육부라고 그러나? 교육부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데 통합적이고 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독특한 그런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유아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 유아의 특징이 이렇다 보니까 교사는 똑같이 교육과 양육, 보호와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지. 교육뿐만 아니라. 그래서 유아는 교육과 보호, 양육, 보육이라고 해야 되겠지. 보육을 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거기뿐만 아니라 교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부모와 교사의 관계라든지 또 양육자로서의 교사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교육자와 양육자 역할 뿐만 아니라 부모도 우리를 도움을 줘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부모 교육까지도 담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유아 교육에 이제 이런 상황, 유아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유아 교육의 대상에 따라서 지금 교육과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인간의 발달 기제와 원칙이 있는데 인간 발달, 아이들이 발달하는 방법, 기제라는 방법인데 방법의 원칙이 있어. 근데 제일 먼저 우리 교육 목표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야? 기초적인 부분이지.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초적인 것을 교육하는 기초성하고 전인 교육을 하는데 그 기초성은 유아기 아이들에게 모든 경험이 그렇지? 네. 성인으로 가기 위한 발달 초기 단계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런 발달 특성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성인들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출생 이후에서 영세까지 첫째, 뭐가 발달이 돼야 돼? 지능, 그렇지? 인지능력, 지능이 발달하고 또 6세에서 성격 형성도 사실은 6세라고 하지만 초기부터 성격 형성이 되는 거야. 0세부터. 그러니까 보통은 성격 형성이 나중에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부터 시작할 때 성격 형성도 역시 기본적인 틀이 이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발달 이론에 의하면은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조화로운 발달을 위해서는 전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한 점이 첫 번째는 그래서 기초성, 그 다음에 전인 교육을 우리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기성.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는 전부 다 전인 교육이야. 전인 교육이라는 것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온전한 그런 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쓰는 건데 그래서 기초적인 걸 해야 된다. 기초성. 그 다음에 제때, 그때 발달 단계에 맞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까? 적기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교육은 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초적인 단계가 모든 영역에서 인지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누적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단계가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또 아이들이 그 발달 단계에 교육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누적성이라고 하는 거야. 교육의 누적성. 그 다음 또 하나는 아이들에게 그 단계에 그 발달 단계에서 그 교육을 하지 않으면 다시 거꾸로 와서 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실제 이제 우리 문제에서 나왔던 것은
우리 예상 문제나 이런 데서 문제풀이에서 봤던 것처럼 조기 교육의 폐해를 얘기할 때 조기 교육이 나쁜 점이 뭐야? 미리 배우니까 흥미가 떨어진다는 거? 그렇지. 흥미가 떨어지고 또 발달 단계에 그것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그 전 단계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는 것은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거야. 그걸 얘기하면 불가역성이라고 그래. 불가역성. 그러니까 그냥 처음 단계에서 제대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다음 단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뒤로 거꾸로 다시 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단계, 발달 단계에 맞게 완성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걸 이제 불가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역성.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서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거꾸로 돌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조기 교육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야. 네.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불가역성이야. 그래서 이 중요성은 이렇게 이제 이런 발달 단계에 이런 원칙들이 있어. 그러니까 전인 교육을 하기 위한 원칙은 이제 교육의 기본 원칙이 4가지라고 있어. 기초적인 거, 기초성, 그 다음에 제때해야 되고, 적기성, 그 다음에 누적성. 기초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갈 수 있다는 누적성, 그 다음에 거꾸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없다는 불가역성.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인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 기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베이스에 깔고, 유아교육의 발달적 중요성을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중요성,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4가지 그런 유아교육 발달의 방법에 따라서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달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야. 유아교육의 핵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발달. 그래서 유아교육의 제일 큰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발달이야. 그래서 발달적 중요성을 그 시기에 따라서 발달의 중요성을 알아보기로 하는데, 이게 이제 한 20세기에 들어와서 겨우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발달 이론가들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발달 단계에 있다고는 알았지만 그런 학자들이 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발달 단계에서 신체 발달, 그렇지?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크게 나눌 수는 없어.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는 크게 나누지만 여기 단계에서는 신체 발달, 그 다음에 성격 발달. 성격 발달은 아까 몇 살부터 된다고 그랬지? 처음부터 된다고 했어. 원래는 근데 학자들은 6세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은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단계에 각 단계마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항상 그것이 남아 있다고 그랬잖아. 그것이 트라우마나 아니면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성숙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런 3가지 크게 이제 그걸로 볼 수 있어요. 신체, 그 다음에 성격, 인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교재에서는 언어 발달까지, 그 다음에 사회 정서 발달까지, 우리가 5가지로 우리 크게
발달 단계를 볼 수 있어. 사실은 이제 항상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다중지능 이론에서는 그건 이제 공식적인 발달 이론은 아니지만 그 분야는 8개, 뭐 다중지능에서 8개 분야로 얘기를 하지.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그게 신체, 성격, 그 다음에 인지,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사회 정서 발달. 이건 사회 정서 발달은 사회성이잖아. 사회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뭐 신체 발달은 우리가 얘기할 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신체 발달, 단순한 신체 발달이 아니라 신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신체 능력, 활동 능력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뇌 발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 발달은 신체의 경험적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격 발달은 프로이드나 에릭슨이나 정신분석학자들이 지금 성격 형성의 기초가 5세 이전에 확립된다고 얘기했지. 네. 이제 이건 나중에 가서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에서 그건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5세 이전에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때 해야 될 것들은 대부분 뭐가 있을까? 5세 이전에. 성격 발달에서요? 애착도 중요하지. 대소변 훈련? 그런 것도 중요하지. 이때 해야 될 때니까.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격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당연하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애착을 얘기하는 거야. 애정을 가지고. 이건 뭐 본능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정상적인 그런 부모라면. 그래야 이제 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원만한 아이로 성격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나 에릭슨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은 인지가 뭐인지? 지능 같은 거죠. 그렇지. 지능인데 인지 능력은 지능으로 보통 얘기를 하지. 네. 지능인데 그때 지능은 사실은 지식적인 것은 아니야.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을 인지라고 해야 돼. 네. 이 단계에서는 지식은 아니니까. 그 정보는 뭐에 의해서 정보를 받아들이지? 우리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렇지.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지. 이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게 이제 그 인지예요, 인지.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는 공부는 아니지. 공부라고는 볼 수 없잖아. 논리적인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물론 논리적인 게 있지만 그런 어떤 지식적인, 구체적인 그런 논리보다는 그런 감각적인, 감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때는. 그래서, 이 지능은, 이제 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능은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뭐, 유전적인 요인이 더 영향이 크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두 가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피아제라든지 브루너라든지 또 헌트라든지 블룸과 같은 그런 인지발달 이론가들은 인지적 가능성에 대해서 환경의 중요성도 당연히 얘기를 하잖아. 우리가 그것을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피아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때 가서 그쪽 가서 다 알아보도록 하자고. 그 다음에 언어 발달. 언어 발달은 대부분은 이제 0세에서 1세, 그러니까 1년, 이때까지는 언어는 사실 노출은 되지만 아이들이 그냥 소리로만 듣지 어떤 구체적인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2세 전후에서 언어를 배운다라고 보통 보는 거야. 그러나 이제 실제적인 것은 언어에 그 나라 모국어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때부터 언어 발달은 되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 나이에 워낙 노출된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때 다른 언어권으로 영어권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은 금방 배울 수 있는 거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0세나 1세, 한 1, 2년 그 사이에는 받아들인 정보나 아니면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2세를 이제 2세 전후가 언어를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어는 사실 언어 자체만 가지고 언어라고 얘기해서는 자칫 잘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언어에 꼭 수반돼야 될 것이 뭐냐면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의 이해와 문화의 습득과 같이 언어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어는 똑 떨어뜨려 놓고 언어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 사회의 그런 환경이나 문화와 같이 그걸 꼭 제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언어가 이제 이 언어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사고라는 걸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는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적인 것이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자기 의사표시를 하는 거란 말이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언어가 아이들에게 제일 처음에 언어가 뭘까? 옹알이요? 옹알이보다 더 이전. 듣는 것. 듣는 거지. 네. 듣는 건데 자기 의사표현으로 뭘로 해? 우는 것. 우는 거지, 우는 거. 네. 그러니까 우는 것도 일종의 언어란 말이지, 그게. 그러니까 울었을 때 엄마들이 반응을 해주면, 아, 이렇게 하면 반응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야. 그것도 언어야, 사실은. 그러니까 언어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 이럴 때 내가 불편할 때 울면 되겠구나. 근데 모르고 하는 거야. 그건 본능적으로 그냥. 그게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는 사고 개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지.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축적을 하겠지. 응.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우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언어를 하는 거야. 언어를 이용하는 거야. 네. 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잖아, 이제. 그래서 이 아이들이, 3세 아이들은 전부 다 이 언어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사회정서 발달과 유아교육인데, 사회정서 발달은 우리가 얘기했던 문화나 마찬가지지. 네. 문화고, 아이들이 이제 그 이전에는 아이들 혼자만 자기 개인 중심으로 됐지만, 이제는 다른 타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타인.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건 뭐가 있을까?
인간관계요? 인간관계 가장 공감하는 거? 그렇지. 부모하고 제일 먼저 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요? 신뢰감? 제일 먼저. 애착? 애착이잖아, 애착.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도 애착을 얘기했잖아. 이게 제일 중요해. 그 다음에 신뢰감? 신뢰감이지. 애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거지. 이게 부모, 이때까지도 부모야. 부모나 아니면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과의 관계지. 그 다음에 이제 뭐야? 타인이 나온 타인. 타인이라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구나. 타인을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을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안 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욕구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잘 형성이 안 되면 어떻게? 맨 싸우잖아. 아이들이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문제 해결할 때 아이들이 그 상대방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든지 정서 발달 단계에서 그게 나오잖아.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욕구 조절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것도 정서 발달이지. 네.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타인의 정서를 공유하고, 그지? 네. 공유하기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술이 사회적 기술 방법이지. 이것이 이제 한 인생 초기에 5년 동안 5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생 동안 배우는 거야.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첫 번째 애착, 그 다음에 신뢰, 타인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욕구 조절, 그 다음에 정서 공유하기, 정서 공유하기 같이 하는 거다. 그렇게 되겠지. 자, 유아교육의 필요성은 우리가 한 5가지, 6가지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뭘까? 사회의 변화야. 네. 사회의 가족 형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변화. 그 다음에 교육, 사회 변화지, 정치, 사회 경제적인 변화.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어떤 기관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필요성은 뭘까? 제일 먼저 가족 형태구나. 가족 구조가 변했다는 거야.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되어 있고, 그렇지? 네. 핵가족화, 또 아니면 다문화 가정도 이렇게 또 달라지고, 아니면 편부모,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조선부모라든지 조선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네. 그러나 기본적인 이런 변화로 인해서 그 각자 그 큰 사회적인 변화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의 역할도 역시 변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가 전부 다 생산부터 교육까지 이렇게 다 했단 말이지. 대가족 제도에서는 당연히 그 안에서 거의 교육이 유아들이 교육이 다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이게 변하면서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의 역할이 경제적인 역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많이 축소돼 있지. 많이 축소돼 있어. 그래서 누군가 대리 시설이나 가정을 대리해서, 아니면 부모를 대리해서 교사가, 가정을 대리해서 유치원이, 아니면 유아교육기관이 그것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또 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하고도 사실은 다시 일자리에 나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도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됐어? 이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네. 그래야 어떻게?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가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하냐? 지금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교육기관에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까지도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거야. 유아교육기관에서. 이게 이제 꼭 필요하다는 거야. 네. 지금 사회가. 이제 그것 때문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의 교육적, 경제적 변화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가정의 교육적 역할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시간이 없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사실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생체 리듬이 다르니까 아이들과 만날 시간도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의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또 재정적인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경우에는 부담을 하고 지금 부담을 하잖아. 네. 우리가 다 그런 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우리 교사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야.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 때문에 유아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정경제의 여건도 역시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가정교육의 여건은 아까도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의 역할이 뭐 때문에? 경제활동 때문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 이런 아이들에게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책임을 지고 부담을 하고 우리 유아 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에서 감당을 한다. 이것도 역시 사회적 변화다. 산업사회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바로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유아교육은 누구에게나 해야 된다라는 거지. 복지 차원에서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유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첫 번째로 가족 구조의 변화, 핵가족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부모들의 역할이 축소됐지. 그래서 축소됐기 때문에 부모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가정의 역할, 또 부모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는 보호와 교육, 양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지. 네. 그 다음에 교육적 경제적 변화도 역시 교육의 가정의 교육적 경제적 변화도 우리 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공교육에서 의무교육이지, 이건 무상교육이잖아. 우리가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해서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 교육도 교육복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모든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우리가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지금 의무교육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하고 있지 지금. 무상은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유아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우리가 이제 이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던 거야. 사실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교육의 목표를 세우고 그다음 선생님들이 그걸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니까 유아교육의 유아를 어떻게 보냐, 유아는 어떤 존재냐, 유아관이라는 것은 관점이야, 보는 점. 유아를 어떻게 보냐. 첫째, 유아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존재로 보냐면 가능성 있는 존재다. 뭐든지 아이들은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는 거야. 그래서 유아는 무능해서 그냥 우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잠재적인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유아의 개념이 현대에는 그렇게 바뀐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기본적인 잠재적인 능력이 있어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다. 블룸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발달 가능성의 존재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격체로서의 존재다. 유아는. 인격체는 우리가 프로이드라든지 에릭슨 같은 경우에도 발달 이론에서 아이들이 자기 욕구를 충족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욕구가 어린아이들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그냥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본다면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심리학,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욕구 충족을 해야만 그 다음 단계에서 성격 형성이나 이런 데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인격체로서의 그런 존재로 본 거야. 그럼 여기에서도 잘 그런 부분을 터치를 해야 되겠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자적인 존재로서의 유아다. 독자적이다. 그런 얘기는 뭐야? 아이들도 스스로 뭔가 해야 할 수 있다는 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존재라고 봐야 우리가 어떻게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야. 지금 우리의 교육관하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그런 교육 철학하고도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다. 말은 안 해도 감정이나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격체다. 또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야. 그렇게 봤을 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제일 크게 이렇게 아이들을 보는 관점이 잠재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구나. 또 인격적인 존재구나. 인격체로서의 아이들이 인격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독자적인 존재구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유아교육의 개념은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유아교육의 그런 개념을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개념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교육 목표를 세울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유아교육의 이제 개념을 한번 보자고, 개념. 첫 번째는 아이들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는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보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이 첫째,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그렇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 단계로서의 유아교육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상교육이라고 하는데, 보상교육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사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는 건데, 굳이 이것을 보상교육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누구에게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이들은 똑같은 인격체이므로. 그런데 이제 우리 유아교육기관에서 보는 아니면 우리 행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보상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기 및 특수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 이건 특기교육, 그 다음에 특수교육, 그런 얘기는 특기교육은 어떤 걸 특기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 특수교육과 특기교육 차이. 특기 교육은 이 음악, 미술 이런 그런 것들이지. 아이들의 취향 아니면 아이들의 잘하는 부분 아니면 뭐 아이들이 경험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기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고 소위 말하는 특기적성이라고 얘기하잖아. 네. 특기적성 교육. 그럼 특수교육은 어떤 건 특수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그러니까 그렇지. 장애 유아. 그렇지. 발달 장애라든지 그 아이들도 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똑같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의 개념을 어떻게 잡자고? 전체 우리가 전체를 생각하는 교육부에서 교육 당국에서 정책이지.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교육의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생각할 때는 보육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 유아교육을 보육의 개념으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교육으로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보상교육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개개인의 특성을 살린 특기 교육과 또 다른 보통 발달 장애라든지 이런 아이들에게 수행하는 특수 교육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또 유아 교육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는 유아 교육도 인간 전체적 정책적으로 보면은 교육부에서는 이제 생각하는 거지. 생각하면은 평생교육 중에 유아교육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평생교육, 또 전인교육이 이제 교육의 목표니까, 전인교육으로서, 평생교육으로서의 유아교육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실제 교사들이 이런 교육의 개념을 가지고 교육을 수행해야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도 이런 개념으로, 국가의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사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거야. 사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은 보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놓치기가 쉬워. 응?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해줘야지. 라면은 사실은 교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는 지역에 이제 교사들의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에 이제 시골 같은 데는 교육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독려를 하거나 해서 끌고 나와서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돼. 사실 그런 업무들이 사실은 실제 있어. 유치원의 실제 현장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도 실태 파악을 하고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 주세요라든지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교육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그 나이에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행정당국이나 이런 데와 같이 해서 협조를 해서 파악해 주세요.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든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하도록 해.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특성과 유아의 특성을 우리가 알았고, 그지? 유아관을 알았고, 그 다음에 유아 교육의 개념, 우리 개념을 알았단 말이지. 그러면 유아 교육의 목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목표는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으니까 구체적인 이제 교육 목표를 세우는 거야. 그래야 이제 그 목표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편성을 하고 수행을 하니까. 제일 먼저 뭘까? 유아 교육은 유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야. 네.
언어 발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교육의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 인지라는 걸 뭐였어? 어떤 걸 인지라고 그랬어? 우선 유아에서는 인지는 물론 사고 능력도 되지만 알아차리는 거. 아는 거.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감각을, 경험이나 감각을 살려서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고, 세 번째는 정서 사회 발달, 그지? 정서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줘야 된다. 세 번째, 도움 주는 것이 목적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의력 신장을 준다. 왜냐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아이라고 그랬어? 아이들이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개념, 또 개별적인, 그렇지? 특기라든지 이쪽이 우리가 목표에서는 그렇게 됐었지. 그 다음에 창의성을 그래도 창의성을 높이는데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은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 신체 발달이 제일 먼저지, 사실은. 신체 발달. 신체 발달은 여러 가지가 있지? 신체 발달이니까 양육에 관한 거. 그래서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데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목표야. 다시 첫 번째 뭐야?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줘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인지 발달. 그렇지, 인지적 능력 향상을 시켜주는데 목표를 둬야 되고, 세 번째 정서 사회 발달. 정서와 사회성의 발달을 도와줘야 되고, 네 번째 창의력을 창의력을 높여주는데, 창의력을 신장시켜주는데 도움을 줘야 되고, 다섯 번째 신체 발달. 유아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줘야 되고, 여섯 번째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그렇지, 긍정적인 자아 개념. 이게 중요한 얘기지. 네. 형성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는 이제 발달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